안녕하세요. 기초의학과 진로탐구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연구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흥미롭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초의학 연구의 난이도에서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름대로 제가 설정한 난이도입니다. 모든 연구가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쉬운 게 기존의 연구를 조금 모방하면서 본인의 데이터로 바꾸고 추가적인 새로운 데이터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고 그것을 나의 방식으로 검증하고 추가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것. 모든 연구에는 항상 끝에 보면 부족한 점, 이런 고찰들이 다 논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니면 실제적인 개인이 보고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난이도로는 모방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연구를 조금 또 다른 분야로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 연구에서 알려진 것들을 당뇨 분야 연구에 적용한다든지 노화에 알려진 것들을 질병 치료에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분야를 뛰어넘는 겁니다. 의과학 연구 분야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 AI 같은 것들을 처음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의생명 분야 중에 일부에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암 연구를 만성질환 연구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방 연구가 될 수 있겠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으니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상위에는 상식적 질문에서 시작하는 연구, 그 위에는 모험적 연구가 있는데 오늘은 상식적 질문에서 시작하는 연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2021년도에 발표된 건데요. 뉴스 제목을 보시면 스트레스로 생긴 흰 머리카락, 휴가 다녀오면 원래 머리색으로 돌아온다. 이런 뉴스가 떴고 미 컬럼비아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흰 머리가 생긴다고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또 과연 이 색깔이 다시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연구팀은 실제로 참가자들을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모집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테이킹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난 몇 개월 전에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해소된 건 언제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매달 평균적으로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고 이제 정밀하게 이 머리카락을 분석해서 그러면 중간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한 부위를 확대해서 확인하고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스트레스 받은 일 또는 스트레스가 해소된 일과 머리색의 변화가 일치하더라는 분석을 이제 통계적으로도 하고 수학적 모델로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환자들을 확보해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상식적인 어떤 질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해서 연구로 밝히려고 노력했고 아주 좋은 잡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만 있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지만 한다면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모험적인 연구예요. 이것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갈 때 사실
이제 이분 연구실에 가고 싶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바로 옆 대학에 갔습니다. 이분이 한 연구는 보면 먼저 교수가 되기 전 이제 위에 노 교수님과 함께 병리학 교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밝힌 건 이거예요.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위장관 상피세포 중에 특정 세포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장관 세포 중에 일부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정한 것들은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더라. 그런데 그 이유는 얘가 위장관에 있는 어떤 외부 자극이나 어떤 세균과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뇌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양도 다르게 생겼고, 보면 베이구스 너브나 그다음에 자율신경계와 이렇게 다리를 맞대고 있어서 위장관에 들어오는 어떤 외부 자극이 베이구스 너브를 타고 다이렉트로 뇌까지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장관 운동을 다시 조절하게 된다. 걸 증명했습니다. 이 스토리를 한번 보면 처음에 이렇게 위장관을 이제 관찰을 합니다. 병리학 교실이니까 여러 가지 샘플이 많겠죠. 그래서 L셀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장관 상피세포 중에 특별한 몇 가지 세포들은 호르몬을 분비하죠.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들 중에 우리가 L셀이라고 부르는 세포들이 있죠. 근데 이 세포들 중에서도 모양이 좀 다른 녀석들이 있다. 위에 그림처럼 약간 니은 모양의 이런 세포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콜론에는 모양이 좀 다르고 일레움에 보니까 이런 세포들이 있다는 것을,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조직학적으로, 그다음에 형광현미경을 이용해서 모양을 3D로 재구성하고 이렇게 논문을 처음에 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견만 한 거죠. 어떠한 기능은 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모양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특별한 모양의 세포를 유로포드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고, 이 유로포드가 누구와 이렇게 컨택트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티슈 블록을 전자현미경 레벨에서 관찰하고 이것을 염색이나 또는 형광을 자체적으로 발광하게 해서 이제 어떻게 컨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강글리아 커넥션, 이 유로포드라는 이 엔테로 엔도크라인 셀과 글리아 세포와 커넥션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컨택트가 있다. 그다음에 엔테릭 글리아 셀이랑 맞닿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진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테스틴에 있는 유로포드고, 이 세포는 호르몬만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엔테릭 글리아 셀과 컨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2014년, 2015년에 이어서 엔테릭 글리아셀 뿐만 아니라 다른 원 쪽에는 에퍼런트 뉴런과도 다 맞닿아 있다는 것으로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죠. 그래서 뭔가 처음에 세포를 하나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세포와 컨택이 있는지까지 조금씩 진행을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능을 알고 싶어서 또 연구를 했죠. 이 그룹에서 광견병 바이러스, 레비스 바이러스를 사용하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병을 일으키는 부위를 제거하고 그냥 기능만, 병을 일으키지 않는 광견병 바이러스인데 형광을 띠고 있어요. 이것을 위장관으로 그림처럼 넣고 나서 위장관으로 이렇게 에네마로 삽입하고 나서 얘들이 혹시 원래 이 광견병 바이러스는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돼서 우리의 어떤 광견병 증상들을 나타내죠. 눈이 부신다든지 갈증을 일으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신경을 타고 거꾸로 올라간다는 것에 착용을 해서 이 관계염병 바이러스가 이 L셀 중에 이 뉴로포드를 타고 여기를 통해서 앞서 말했던 이 인접하고 있는 세포들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 뇌까지 가진 않을까 가설을 세우고 실제 이 광견병 바이러스 형광을 띤 광견병 바이러스를 장으로 밀어 넣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를 이 논문에서 밝힌 거죠. 그래서 이게 위로 쭉쭉 올라가는데 그 통로가 베이거스 너브가 되는 것 같다. 그 기능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밝힌 게 결국 2018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실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장관에서 조금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제 뇌까지 어떤 경로를 타고 뇌로 가는지를 밝히는데 이때는 액티베이션 되는 신경의 액티베이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테크닉들, 최신 테크닉들도 쓰죠. 옵토제네틱스라는 어떤 것도 기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A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고 어느 갱글리아 모였다가 뇌에 어느 영역 가는지까지 이것을 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에 이어서 셀지에도 어떤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뇌의 마지막 타겟은 어디까지 가는지까지 밝히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들이 이분 연구실 랩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gut feeling이라는 걸 주장하고 계시고 원래 베이구스 너브는 부교감 신경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뇌에서 하행으로 우리 말초에 있는 장기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분은 위장관에서 이 L셀, 특히 이 유로포드라는 것을 통해서 거꾸로 뇌로 아주 빠르게 뇌로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베이거스 너브고 뉴로포드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래서 음식 먹고 나면 아주 바로 어떤 기분이 변하고 그 다음에 더 먹는 거나 eating behavior나 이런 것도 변할 수 있다. 감정도 변할 수 있다. 그것은 식후에 이런 다이렉트 고속도로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실에서 보면 겉하고 브레인 간에 이런 서킷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리워드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겉 베이갈 시스템을 통해서 이 스트라툼까지 가는 과정을 정리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위장관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물질에서 모티베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게요. 보면은 새로운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제 진행 중인 연구들인데 위장관에 들어오는 어떤 것들 중에 박테리아에서 분비하는 어떤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플라센타를 타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베이거스 너브, 위장관, 베이거스 너브 또는 혈액을 타고 뇌에 전달돼서 태아의 발달, 즉 오티즘에 발생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위장관 세균에 대해서 세균 중에 일부는 비타민 B3를 만들고 이것은 혈액을 타고 뇌로 가서 브레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모터 뉴런 디지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마지막은 방금 얘기했던 베이구스 너브입니다. 베이구스 너브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이번에는 올라가는 게 위장관에 대장균이 많죠. 이콜라이인데 이콜라이 중에서도 착한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습니다. 우리 식중독을 일으키는 몇몇 녀석들이 있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들 컬리 프로테인이라고 하고 파킨슨의 주요 범인인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이 위장관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베이거스 너브를 타고 올라가서 뇌에 축적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래서 뇌에서 축적됨으로써 파킨슨 병을
또는 발생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가설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고, 이런 연구는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험적이죠. 세포를 발견하고 세포의 모양,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뇌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 기능은 뭔지, 그다음에 어떤 질병과의 연관이 있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아주 모험적인 연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임상의학과 기초의학 간의 어떤 융합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아주 많은 융합 연구들이 요즘은 있죠. 다양하게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의학과 컴퓨터, 분석 또는 AI, 아니면 여러 가지 기기들, 나노물질들 이런 식으로 융합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들이 수학과도 심지어 융합을 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융합 연구를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이해를 도는데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 환자,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 어떤 물질을 발굴하고자 처음에 아주 소규모 한 40명 정도의 정상 당뇨 전 단계, 신규 당뇨, 2형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 약 먹기 전에 사람 이렇게 모집해서 혈액을 채취하고 혈액 안에 있는 여러 사이토카인이나 안티바디들을 한 번에 좀 많은 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티바디 어레이라고 하는데, 안티바디 어레이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310개 정도의 혈액 속에 있는 안티바디 발현의 증감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정상에 비해서 당뇨 전 단계 또는 정상에 비해서 제2형 당뇨 시에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안티바디 또는 혈중에 있는 사이토카인 등을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환자, 이번에는 140명 정도 되는 환자를 모집하고 그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혈액을 이용해서 앞서 우리가 발굴한 타겟 안티바디들이 몇 개 있죠. 그것에 대한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엘라이자 어세이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검증을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첫 스크리닝에서 310개의 안티바디 어레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혈액을 모아서 이 회사에다가 맡긴 거죠. 회사에서 이런 실험들을 대행으로 해줍니다. 제가 직접 할 필요 없고 분석 결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환자나 세포나 동물의 이런 혈액 또는 세포 상층액 등을 이용해서 분석을 맡기면 여기 한 개의 다팅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안티바디들이 있고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으면서 지금 여기는 제가 한 거는 310개의 안티바디에 대해서 이런 발현이 많으면 많이 붙겠죠. 좀 더 밝은 색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교했을 때 이 밝기의 차이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비해서 좀 많이 변한 1.5배 이상 발현이 변한 것들을 이렇게 히트맵 형식으로 했고, 이것보다 더 많이 변한 것들을 이렇게 줄여서 대략 한 13개 정도의 것들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 13개 중에 잘 알려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헌들을 쭉 보고 잘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후보들을 몇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 한 5가지 정도를 발굴하고 5가지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모집한 다음
혈액에서 엘라이자 어세이를 하는데, 엘라이자 어세이는 일단 스탠다드 커브를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의하게 변했던 게 바로 이 혈중에 있는 프로테인 Z라는 것인데, 이 녀석은 처음에 안티바디 어레이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왔고, 실제로 측정했을 때 140명 정도 환자 풀에서 이렇게 농도가 나왔어요. 대략 한 1900 정도에서 실제로 당뇨 전 단계부터 이미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가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임상 지표들과의 어떤 연관성도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피어슨 연관성 분석 보시면 공복 혈당이나 HbA1c와 연관성이 있고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쭉 오르거나 HbA1c가 오르는 반면에 이 프로테인 G는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테인 G가 당뇨 전 단계에서 얼마나 어떤 바이오마커로서 센시티비티 있고 스페시픽한 마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했습니다. 이 프로테인 G는 찾아보면 이미 구조나 기능들은 알려져 있어요. 원래는 이 혈액 응고에 관련되는 거고, 혈액 응고 중에서도 응고 이제 10번의 어떤 디그라데이션, 분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테인 G는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당뇨병 환자에서 또는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 프로테인 G가 부족하니까 이 프로테인 G 부족으로 인한 혈액 응고가 좀 더 항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당뇨병의 혈당 관리가 안 돼서 당 독소 또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 등등이 사실 혈관에 어떤 병적인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베슬 디지즈, 마이크로 베슬 디지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팩터들에 의해서 혈관에 이런 죽상 동화도 생기고 혈전 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찾아보면 고혈당이 장기적으로 되게 되면 코아귤레이션이나 헤모스테이시스 장애가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팩터들이 몇 가지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프로테인 G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G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면 이 녀석은 특이하게도 간에서만 만들어지니까 간에서 뭔가 문제가 고혈당이 간에 영향을 미치고 간에서 이 프로테인 G를 덜 만들게 되는 거죠. 프로테인 G에 대해서 이제 막 찾아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 중에 특히 이 싱글셀 어널리시스에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걸 보면 프로테인 G는 리버의 여러 세포들 중에서도 헤파토사이트, 간세포에 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깃이 정해지죠. 사람에서 발견한 현상을 쥐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E형 당뇨 마우스 모델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DBDB라는 마우스가 있어요. 얘는 식욕 억제가 안 되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뚱뚱한 당뇨병이 오는 모델인데, 이 모델에서도 12주령, 18주령, 24주령, 30주령 모두 간에서 프로즈를 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유전 mRNA 레벨이고, 뒤에서는 이제 웨스턴 블러스를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간의 단백질의 양을 측정했습니다. 하이팻 다이어트를 해서 고지방식으로 뚱뚱한 당뇨를 만드는 모델이든, DBDB 유전자에서 렙틴 장애로 인한 과식 비만 당뇨 모델이든, 둘 다 간에서 프로즈 mRNA도 적게 만들어지고 단백질도 적게 만들어지더라. 이런 현상을 찾았고, 이 기준을 이제 밝히는 연구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설은 이 프로즈지가 당뇨 발생이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다음에 당뇨 합병증 중에서 당뇨병성 혈전 생성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등을 가설로 잡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간에 뭔가 고혈당이든 당뇨의 어떤 상황에 간에서 프로테인 G를 적게 만들게 하는 것 같고, 그 기준은 뭔지 밝혀야 되겠고, 줄어든 프로테인 G가 당뇨 환자의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큰 혈관에 뭔가 문제 생기게 하는 건가, 아니면 미세혈관에 문제를 생기게 하는 건가 등을 밝혀야 되고, 선행 연구는 앞서 휴먼 분석과 마우스 분석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도 제가 임상 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한 형태의 융합 연구입니다. 당뇨병은 몇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죠. 그 중에 망막병증 또는 신장의 콩팥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실명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보통 대부분 나이가 많은 당뇨병 환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눈이 침침하거나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의뢰의 노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이런 망막병증을 검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시간도 소모되고 번거롭거든요. 눈에 동공 확장제도 넣어야 되고 불편하니까 잘 검사를 안 하게 됩니다. 원래는 검사를 루틴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환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신장병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콩팥병은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도 사실은 잘 스크리닝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어떤 새롭게 발견하는 마커들이 치료의 새로운 타겟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진단에도 도움을 될 수 있으므로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상 소규모로 먼저 안티바디 의뢰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환자군들을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고, 뭔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들은 룰아웃하고, 기준에 맞는 환자들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환자들을 소규모로 모집하고 혈액 샘플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안티바디 어레이를 한 결과 이 중에 크게 변한 1.5배 이상 변한 것들을 310개 중에 이렇게 다수 확보를 했고요. 그 중에 문헌 검색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특히 당뇨병보다 당뇨병에서 합병증 요 사이에 크게 변화가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뮤신1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이 뮤신1은 실제로 찾아보면 점막에 있는 뮤코즈하고 관련이 있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는 캔서 바이오마커인 CA15-3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미 환자 혈액에서 CA15-3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 세팅이 되어 있고, 이것이 아주 높게 증가하면 특정 암의 바이오마커로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신1을 선택을 한 후에 이게 실제 당뇨병성 어떤 질병들, 사실 합병증들은 기전은 다 동일합니다. 마이크로베슬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라 다음 질환도 똑같이 혹시 뮤신1이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당뇨 환자들, 신환, 구환 모두 합쳐서 있는 환자군, 그 다음에 합병증으로 뉴로패시,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들 모집해서 똑같이 안티바디 어레이를 했습니다. 10명, 20명, 13명 정도니까 소규모죠. 한 결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몇 가지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을 발굴했는데, 그 중에 바로 뮤신1이 있었어요. 이름은 CA15-3이라고 했었죠. 병원에서 검사를 암의 하나의 바이오마커로 쓰고 있는 건데, 주로 유방암 환자나 이런 데서 증가합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수치는 그때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새로 환자를 100명, 80명, 66명 좀 더 많은 수의 환자에서
이것을 엘라이저를 통해서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합병증이 있는 군에서만 이렇게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좀 증가 수치가 조금 작긴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만큼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암이 있는 환자에서는 정확한 어떤 바이오마커로 쓰이지 못하겠죠. 암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환자에서는 이 말초신경병증의 하나의 바이오마커가 될 수도 있겠다. 통계적인 분석 방법들을 더 추가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CA15-3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찾아보면 어떤 세포의 어드히시브 프로퍼티, 뭔가 접착하고 붙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뮤신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뮤신1이라는 것은 말초신경의 페리뉴리얼 엘리먼트,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하나의 막의 성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상을 받으면 일단 신경 전에 싸고 있는 막부터 먼저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뮤신1은 페리뉴리얼 셀, 어떤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에 발현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확인했고 또 논문을 찾아보니 이 논문은 어떤 제1형 당뇨에서 신경 손상 이후에 특히 사이아틱 너브죠. 다리에 있는 사이아틱 너브가 재생되는데 어떤 필요한 인자가 뭔지 해서 여기서는 레이지라는 것을 타겟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뮤신1을 페리뉴리얼 마커, 바이오마커로 해서 어떤 기준선으로 측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도 보면 당뇨에서 이것이 살짝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 이 떨어져 나와서 혈액에 증가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당뇨 마우스 모델의 나이가 좀 더 많은 모델 18주령 이긴 한데 18주령, 30주령 된다고 모두가 다 이렇게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서 혈당 변동을 자극을 좀 줬어요. 막 굶었다가 많이 먹었다 이런 자극을 주고 나니까 말초신경에서 사이아틱 너브에서 이 뮤신1의 발현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 단백질 레벨, 실제로 신경병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 혈중의 뮤신1이 증가하는가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보면 일단 임상에서 기초까지 뭔가 융합이 되거나 좀 같이 연결이 되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은 아주 기초 연구라고 해도 이렇게 임상과 연계된 융합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제 분야라서 이렇게 설명하기 좋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런 거 말고도 앞서 얘기한 대로 인공지능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수학과의 연관성, 또 뭐 다양한 어떤 물질들과 융합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연구가 모두 어려운 것은 아니다. 어떤 기존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승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다른 분야 연구를 활용하는 것, 이런 낮은 분야,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쉬운 거, 그다음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기본적인 어떤 질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들, 또는 아주 모험적인 연구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융합 연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연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건 너무 기초 실험 같은 이야기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는 분명 이런 분야도 중요하지만 뭔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AI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분석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런 연구들이 아마도 좀 더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